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가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평소엔 그가 신문을 보고 있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켜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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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때부턴 더 그랬습니다.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느리는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틀에 한 번 반찬을 들고 왔고 집안을 둘러보며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항상 웃으며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야.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속으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용돈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살기 바쁜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더 그래야죠.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받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날 이후 매달 며느리가 왔습니다. 정확히 매달 20날에서 25 사이 초인종이 울리면 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에요.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나는 받았습니다. 고맙다. 짧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바빠서요.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봉투는 거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는 돈이니까 그게 얼마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정확히 매달 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투로,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 용돈이에요.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네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함없는 며느리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그 무렵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용돈도 안 주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복 있다.
며느리가 착하니까 친구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에요. 나는 받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는 잠깐 앉았다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봉투는 평소처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봉투가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성실하구나.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정확히 매달 왔습니다. 언제나 같은 공손함으로, 언제나 같은 말투로. 나는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바빠서요.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용돈이에요.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는 잠깐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이 하나씩 켜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서랍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조금 이상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말투도 조금 빨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왜?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어제 용돈 드렸잖아요. 응, 그게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나는 며느리를 가만히 봤습니다. 잘못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봉투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봉투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을 봤습니다. 어제 받은 봉투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준 건 저기 있는데 며느리의 눈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아, 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더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새 봉투를 봤습니다. 봉투를 바꾸러 왔다. 24시간 만에. 왜?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말투, 시선 모두 평소와 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봉투를 바꾼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틀 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 대화가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나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바꿨다고, 그게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장, 50만 원.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받아둔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모두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3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 지폐들을 봤습니다. 이게 매달 받던 금액, 아들 내외가 주던 용돈. 그런데 이게 맞나? 정확히 얼마를 주기로 했던 건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50만 원이 맞는 건지 30만 원이 맞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봉투를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응, 나야.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번에 며느리가 왔다 갔는데, 네, 용돈 주고 다음 날 다시 왔더라. 다시요? 응, 봉투를 바꾼다고. 전화 너머 아들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바꿨는지. 아니, 아들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괜찮아.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전화로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용히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찻잔만 봤습니다. 어머니, 응, 저번에 전화하신 거요. 응, 그게.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찻잔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봉투 바꿨다는 거. 응, 그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서요. 나는 아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용돈 주고 다음 날 다시 와서 봉투를 바꿨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제 준 거 다시 가져가고 새 봉투를 놓고 갔어. 아들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요? 나도 몰라.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액이 달랐나 보네요. 금액? 네.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 잘못 넣었나 봐요. 그럼 원래는 얼마인데?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액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면 되는 일,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그래,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응? 용돈, 금액,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요. 아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봤냐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2개, 1년치,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규칙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50만 원, 가끔 30만 원. 그게 3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나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응, 저 지금 갈게요. 왜? 그냥요. 1시간 뒤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계좌 내역이요. 아들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통장에서 나간 내역이에요. 나는 종이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 이게 왜? 아들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응. 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그 줄을 봤습니다. 50만 원. 그리고 이건 아들이 다른 줄을 가리켰습니다. 150만 원. 이건 장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50만 원, 150만 원. 두 개가 같은 날짜에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끊겼습니다. 아들은 다른 달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도 똑같아요. 50만 원, 150만 원. 그 다음 달도요. 50만 원, 170만 원. 나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약속은요. 응. 각각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100만 원? 네. 그런데 왜?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매달 이체했는데요. 응. 실제로 어머니한테 간 건 5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아들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느리 통장 입출금 내역이에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날짜, 금액, 입금, 여기 보이시죠? 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50만 원 입금. 같은 날 어머니한테 50만 원 드리고 응. 나머지 50만 원은 며느리 통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나는 숫자를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50만 원 입금, 가끔은 70만 원 입금. 이게 3년 동안 계속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알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을 안 했어요. 왜?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또, 또. 나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00만 원을 보냈는데 50만 원만 왔고 나머지는 며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며느리는 아니, 뭐려? 이걸 안다는 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응, 죄송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는 아들의 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가져간 종이들, 그 숫자들, 이제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봉투를 건넬 때 그 공손한 얼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던 모습, 어머니 용돈이에요. 그 목소리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괜찮으세요? 응, 어제 말씀드린 거요. 응,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며느리랑 이야기할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어머니, 응, 전화 끊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응,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됐어.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뜯어보니 합의서였습니다. 용돈 차액, 정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부족하게 지급된 금액 총 1,800만 원, 이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것은 돈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왔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응, 앞으로 제가 직접 드릴게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이제 안 받을 거야. 아들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필요 없어. 그래도 됐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그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보고 싶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혼자 왔습니다. 말이 더 줄었습니다. 예전에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집,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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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텅 빈 공간을 채우듯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이름으로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쌓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봤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같이 보던 풍경, 이제는 혼자 보는 풍경, 달라진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공손한 얼굴, 두 손으로 건네던 봉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진실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며느리 잘해?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응, 부러워. 너는 복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노란 꽃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만 원.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반송해 주세요. 반송이요? 네. 받을 수 없어요.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반송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보냈고 나는 계속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멈췄습니다. 아들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 삽니다. 아들은 가끔 옵니다. 말없이 앉았다가 갑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편물이 오면 열어봅니다. 청구서, 고지서, 광고, 봉투가 오면 반드시 열어봅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를 확인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고 확인합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냅니다. 또, 또, 또. 하지만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영영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반복됩니다. 나는 그 반복 속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묻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확인만 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